안녕하십니까.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3가지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담긴 사례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장기간의 혼인 생활을 유지해온 부부들이 이혼을 청구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각기 달랐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혼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3편의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의사는 이혼 소송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의문 말입니다. 본격적인 사례 설명에 앞서 오늘 설명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할 핵심적인 개념에 대해 먼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하는 원래의 소송을 본소라고 합니다. 이에 맞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기하는 소송을 반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아내 역시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남편의 소송을 본소, 아내의 소송을 반소라고 합니다. 본소와 반소는 하나의 소송 절차 내에서 함께 심리되며 법원은 각각에 대해 별도로 판단을 내립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2호는 바로 배우자에 의하여 악의로 유기된 때입니다.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장기간 별거하면서 생활비도 보내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들에서도 이 악의의 유기가 중요한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가지 사례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무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별거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3 자녀를 둔 부부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했던 이들의 가정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결혼한 지 15년이 된 때 남편인 원고가 집을 나가면서부터입니다. 남편은 가출 직후부터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계속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과도한 종교 활동으로 가족 간의 갈등이 심했고 부부싸움을 할 때면 아내가 남편을 위협하기까지 했다고 하며 이때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그 감정이 힘들어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아내인 피고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아내는 남편의 가출과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모든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정 밖에서 벌어진 일들의 진실을 완벽히 알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맞춰 나갑니다. 남편의 가출 이후 부부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됩니다.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상간녀의 집을 찾아갔고 그 과정에서 상간녀와 몸싸움을 벌여 벌금의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상간녀는 원고인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가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남편 역시 인터넷 게시판에 상간녀의 딸을 마치 본인의 딸인 것처럼 소개하는 등 두 사람의 관계를 공공연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는 남편이 이미 상간녀와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결국 아내는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확정된 직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직후 오히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니 그 억울함과 분노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우선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18년이 넘는 긴 별거 기간,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 또 원고의 확고한 이혼 의사 등을 볼 때 이들을 법적으로만 부부로 묶어두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파탄의 원인을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그 주된 책임이 남편인 원고에게 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상간녀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부부로서의 신의를 저버렸고 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첫째, 상대방 배우자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둘째, 유책성이 상쇄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셋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책성의 정도가 약화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은 예외에 해당할까요?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내는 소송 내내 일관되게 이혼할 수 없다며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아내의 의사를 단순한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가정을 지켜온 아내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과도한 종교 활동이나 위협 행위를 가출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증거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남편의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는 SNS, 인터넷 게시판, 그리고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의 확정 판결 등 명백한 증거들로 입증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별한 갈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의 가출과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남편이 별거 기간 동안 자녀들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경제적 지원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는 남편이 가정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방기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원은 아내가 단순히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지속적으로 책임을 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가정을 지켜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내의 혼인 계속 의사가 진정성 있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남편의 유책성이 상쇄될 정도로 남편이 아내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남편의 유책성이 약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는 예외적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남편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우리에게 유책주의 원칙의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단순히 별거 기간이 길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혼인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파탄의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주인공 역시 오랜 기간 별거하며 혼인 파탄에 이른 부부입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이 과거에도 똑같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전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두 번째 시도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부부는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회사원이었지만 아내는 결혼 후 퇴직하여 가사와 양육에 전념했습니다. 이들의 갈등은 남편의 경제적 문제와 부정행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내와 상의 없이 저축한 돈과 대출금을 형제들에게 빌려주었다가 혼인한 지 10년이 넘은 시점에는 무려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로 부부 사이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남편은 혼인한 지 10년도 안 되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몇 년 후 이 사실이 아내에게 발각되자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송인 이 사건 소송 당시까지 무려 17년간 별거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가출 직후 아내를 상대로 첫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자녀들을 데리고 남편의 직장까지 직접 찾아가야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자발적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직접 남편의 직장을 찾아가야만 받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남편이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소송이 끝나고 15년 정도가 지나 남편은 다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남편은 15년 넘게 별거하면서 혼인의 실체는 완전히 사라졌고 자녀들도 모두 성인이 되어 아내는 이제 와서 옥이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혼인 계속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5년이 넘는 긴 별거 기간, 그리고 이미 성년이 된 자녀들, 남편의 주장처럼 이제는 이혼을 허락해 줄 만도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역시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라고 전제하고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15년 전 똑같은 이유로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던 과거 판결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은 과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사과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남편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오직 이혼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유책 배우자가 예외적으로 이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유책 행위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별거 기간 동안 지급한 월 150만 원의 생활비는 아내와 두 자녀의 생활을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아내가 직접 직장까지 찾아가야만 받을 수 있었던 점을 볼 때 남편이 가족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남편의 유책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소입니다. 법원은 아내와 자녀들이 남편의 가출과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15년이 넘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내와 자녀들의 상처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남편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아내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시간이 경과한 것만으로는 남편의 유책의 무게가 가벼워졌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다시 한번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있어서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15년이 넘는 긴 세월도 유책 배우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한 법원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과거에 이미 유책성을 이유로 이혼 청구가 기각된 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이후 유책성을 상쇄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를 더욱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단순히 별거 상태를 유지하며 시간만 보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치유하고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만 비로소 예외적으로 이혼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자신의 유책 행위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입니다. 남편은 15년 동안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사과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정한 사과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둘째, 충분한 경제적 지원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생활비를 정기적이고 자발적으로 송금해야 했습니다. 월 150만 원이라는 금액은 명백히 부족했고 그마저도 아내가 직접 남편의 직장을 찾아가야만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은 남편의 무책임함만을 보여줍니다. 셋째, 아내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입니다. 비록 별거 상태라고 하더라도 남편은 아내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남편이 진정으로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다면 법원은 남편의 유책성이 어느 정도 상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15년 동안 이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단지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청구한 것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유책 배우자는 영원히 이혼할 수 없는 것일까요? 만약 상대방 배우자 역시 이혼을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사례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무려 30년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의 거의 절반에 이를 수도 있는 오랜 시간 동안 별거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앞선 두 사례와 달리 마침내 이혼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반소에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3명의 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평화가 깨진 것은 혼인한 지 12년 정도가 지난 때 아내인 원고가 잦은 외박 등의 문제로 남편인 피고와 다투다가 집을 나가면서부터입니다. 아내는 가출 후 다른 남성과 동업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부정행위 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아내를 폭행했고 아내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의 배신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폭력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남편이 느꼈을 감정적 충격이 어떠했을지는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아내를 유책 배우자로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후로 무려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재결합하지 않았고 남편은 홀로 세 자녀를 모두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긴 세월입니다. 그동안 남편은 홀로 세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아내는 이 즈음 다시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으니 이제는 이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남편 역시 아내를 상대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그리고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 즉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집을 나간 후 30년 동안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가정을 지켰는데 이제 와서 아내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더 이상 이 무의미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지만 그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과 아이들을 키우느라 들었던 양육비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혼만 해달라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이혼은 물론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달라고 합니다.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우선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는 점은 명확하게 인정했습니다. 30년이라는 장기간의 별거, 그리고 무엇보다 양측 모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점을 볼 때 이들의 혼인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왔고 서로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감정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혼인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따졌습니다. 법원은 30년 전과 마찬가지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집을 나가면서부터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이후 30년 동안 어머니이자 아내로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인 아내가 제기한 이혼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아내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아내가 그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아내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 청구 반소를 심리했습니다. 남편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입니다.
아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30년 동안 별거하면서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30년이라는 긴 별거 기간과 아내의 부정행위 등을 종합할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인정됩니다. 결국 법원은 남편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의 이혼을 명했습니다. 이는 앞선 두 사례와 결정적으로 다른 결과입니다. 앞선 사례들에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혼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 세 번째 사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혼을 원했기 때문에 이혼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는 만큼 남편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법원은 아내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0년 동안 홀로 세 자녀를 양육한 남편의 고통과 희생을 법원이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명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판단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 남편의 희생과 노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우리에게 유책주의 원칙의 실질적인 적용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앞선 두 사건과 이 세 번째 사건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상대방 배우자의 의사였습니다. 앞선 두 사례에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끝까지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유지시켰습니다. 법원은 파탄의 책임이 없는 배우자의 혼인 계속 의사를 존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사례에서는 상대방 배우자인 남편이 반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유책 배우자인 아내의 청구는 기각하면서도 책임 없는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명한 것입니다. 이는 유책주의 원칙이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지 파탄의 책임이 없는 자도 이혼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즉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면 이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판결은 장기간 별거하며 자녀를 홀로 양육한 배우자는 이혼 소송에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한 우리 법원의 시선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세 사례는 모두 유책주의 원칙을 굳건히 확인했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부정행위, 가출 등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별거 기간이 길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유책성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더욱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이는 우리 법원이
혼인제도의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쉽게 허용한다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합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혼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사례는 파탄의 책임이 없는 상대방 배우자의 의사가 무엇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유책주의 원칙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파탄의 책임이 없는 배우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선에서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유책주의의 핵심은 유책 배우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무책 배우자를 보호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세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몇 가지 실무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면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정행위를 주장한다면 상간자와의 대화 내용, 사진, 목격자 진술, SNS 게시물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경제적 지원이 부족했다고 주장한다면 통장 거래 내역, 생활비 송금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을 홀로 했다고 주장한다면 자녀 학교 기록, 병원 기록, 양육비 지출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혼인 파탄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면 단순히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 충분한 경제적 지원,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편 여러분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무책 배우자라면 다음과 같은 점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혼인 계속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십시오. 둘째, 이혼을 원한다면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복잡한 심경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법원의 판단에 고개를 끄덕이셨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가혹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결론이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혼 법정의 문을 들어서는 순간 우리의 뜨거운 감정은 차가운 법리와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억울함과 상실감, 분노와 슬픔은 모두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반대로 무기력하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때로는 냉정하고 가혹해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사례들처럼 법원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며 억울함을 당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세 가지 사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계실지 모를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이 법정에서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고 여러분이 다시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